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재만 건축사입니다. 너무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허정도 선생님. 잠깐 오해를 좀 풀자면 주택 전문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설계를 더 잘합니다. 네. 제가 서울에 직장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9년 정도 했는데요. 제일 작은 평수가 4,500평. 엘리베이터 많은 거는 12대가 있는 건물까지 제가 설계한 게 아니고 회사에 설계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은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고 진주의 혁신도시라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좀 많이 하게 되었고, 일단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평소에 또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 표지에 지금 마산 Y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사실은 우리 건축에서 파생된 어떤 마당의 이야기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장수는 많은데 빨리빨리 내용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불 좀 주시면. 예. 제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제 집을 지어서 지금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야기는 이 집을 지어서 사는 이야기, 제 개인 이야기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집을 지어서 산다는 것, 또 사는 집의 배경을 만든다는 것,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랄까요, 공부를 깊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평소 설계하면서 어떤 이런저런 했던 생각들, 그래서 어떤 깊이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쭉 느껴왔던 것들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하는데 크게 3가지 전제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일 겁니다. 좋은 건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건축은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설계하는 것은 좋은 건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축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라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방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이런 거를 넘어서 전체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 조직이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주택은 사실 주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상 24시간 또는 1년 생활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일 겁니다. 특히 혼자만 머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일상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뭔가 큰 이야기 줄기가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작은 일상, 작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크게 이 3가지 전제로 건축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도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사는 대부분이 아니죠. 요즘 법은 모두 건축학을 전공을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해야 되고 3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되고요. 그걸 거친 다음에 건축사 자격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20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빠른 사람은 28, 9에 건축사를 취득하고요. 저같이 좀 느린 사람은 한 38살 정도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공부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전통 건축에 대한 생각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남의 집을 설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 집을 설계해서 살고 있는 이야기, 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이후에 또 남의 집 설계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내게 맞는 건축사를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본인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건 건축사님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본인 집이나 건물을 뭐 좀 지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강연에는 별로 시장성이 없겠습니다. 두 분 계시네요. 예. 사실은 뭐 집 짓기의 절반은 좋은 건축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 다닐 때는 공부했던 건축가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축가는 그 모든 대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의 건축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가장 현대 건축에서 제일 1번으로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는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건물은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용도가 무엇일까요? 예,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1928년에 시작해서 3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집이에요. 네, 100년 전에. 이거 뭐 어디 지금 여기 옆에 한 채 지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옛날 건물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새로운 재료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해서 이미 100년 전에 이런 집을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이런 어휘의 건축물들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표준을 이제 제시해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런 반듯한 것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년에는 이런 곡선의 건축물 설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반듯한 건물을 설계하다가 이렇게 곡선을 해서 사실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말년의 최고의 작품은 이 라뚜레트 수도원이라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해왔던 건축의 어떤 정점을 여기에 다 모아놨다고 하고요. 모든 건축사들이 이 건물에 가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느낌, 감정, 그리고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1960년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도 한 7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예. 저도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두 번째로 소개할 건축가는 미국의 건축가입니다. 이렇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냥 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뭐 미국은 유럽하고 조금 그 건축의 발전이나 예술의 발전이 좀 다른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창적인 미국 건축을 완성했다고 하고요. 가장 유명한 거는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건축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이런 훌륭한 그 대형 건축물도 하셨지만 주택 건축을 500채 정도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산층, 그러니까 아주 뭐 고급 주택은 아니지만 중산층의 주택을 어떤 뭐랄까 합리적인 가격에 대지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그런 주택을 설계를 했고요. 어떤 비평가는 이 사람의 그 최고의 유산은 이런 뭐 입지전적인 건축물도 포함이 되지만 500채가 넘는 어떤 합리적인 가격에 대지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린 공간 주택을 만들었다는 그렇게 의미가 더 있지 않나라고 비평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근대 건축 거장이 아까 앞에 두 분하고 이제 세 번째 이 미스 반데어로에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독일 출신의 이고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말년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1951년도에 완성했다고 돼 있네요. 거의 70년, 80년이 다 된 건물입니다만 지금 봐도 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주택이고요. 모든 뭐 벽을 만들 때 이분은 모든 그 칸막이 유리로 만들고요. 내부의 구획도 그냥 가구로 한 아주 혁신적인 주택입니다. 아마 미국이 이제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부호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외곽에 어떤 주말 주택 같은 것들을 짓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 부분이 남긴 유산은 이런 그 도심의 타워들입니다. 이게 시그렌 빌딩이라고 그 뉴욕에 있는 아마 주변에 거의 그 고층 건물이 없을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우리나라 서울에도 이거하고 모양이 거의 같은 건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그 미니멀하게 모든 걸 단순하게 풀려고 평생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901년에 태어난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인데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축가들의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가들이 그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건축가이고 이렇게 대표적인 미국의 소크 생물학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가 지어지고 노벨 과학상이 생물학상이 여기서 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건축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 소크라는 소크 박사가 이걸 짓고 많은 생물학자들을 여기에 입주시켜서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이 대표작 중에 하나가 필립 엑세터 아카데미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필립 엑세터는 뭐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작은 고등학교입니다. 아주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명문 고등학교의 도서관을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축가를 초빙을 해서 이걸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단면 이 모형을 거의 50분의 1로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국회의사당인데요. 이 건물로 인해서 방글라데시 모든 국민들,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이 국회의사당 하나만큼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로 루이스 칸이라는 이름을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고요.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 건축사 협회에서도 작년에 여기 답사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방글라데시는 건축적으로 이 건물 아니면 이 건물을 목표하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는 땅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건물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건축가들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차드 마이어, 이분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르꼬르비제의 어떤 건축을 개성을 해서 그 어떤 건축적인 방향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사람이고요. 뭐 무조건 어디를 가나 흰색으로 설계를 합니다. 지금 TV에 자주 나오는 유현준 교수가 이 사무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기도 하죠. 예, 하이뮤즈미라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건축 모형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이분이 설계한 건물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마크 호텔이라고 아주 고급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개관한 소를 미술관입니다. 뭐 강릉에 가신다면 꼭 이 두 곳은 한번 가보시면 어떤 흰색 건축의 완성도, 아까 이야기했던 르꼬르비제가 생각했던 어떤 공간의 결정 어떤 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인터넷 글에 보면은 좀 시공 완성도가 조금 좋지 않다라는 평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분의 그 건축 어떤 어휘나 철학을 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아시죠? 예. 예,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것은 독학이라는 겁니다. 그 건축계는 좀 보수적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좀 엘리트적인 삶을 산 사람이 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뭐 대부분 동경대 출신이어야만 어떤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이 되나 본데 이분은 독학으로 동경대 교수까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유명하고요. 이분이 설계한 건물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일민미술관, 본태박물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강원도 원주에 가면 뮤지엄 산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안도 선생의 건물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분이 설계한 어떤 내용을 거의 뭐 총망라한 정도의 그 집합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외 건축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건축가 있습니다. 김중업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르꼬르비제의 그 건축가에 한 6년 정도 그 사무실에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 근무하는 시기 동안은 도면을 제일 많이 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가 주한 대사관을 그 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이럴 때 르꼬르비제가 과감하게 김중업 선생을 추천을 해서 뭐 제가 들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현대 건축 중에 가장 우수한 건축물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꼭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건물이 꼽힌다고 합니다. 이제 대사관이 돼서 아무로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중업 선생이 진주에도 건축물을 남겼는데요.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뭐 이곳은 뭐 진주의 어떤 문화예술에 굉장한 그
그 좋은 역할을 하는 도립이니까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공연도 뭐 자주 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 그 처마 밑에 있는 이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공간이 이 건물에서는 전망대라고 쓰여져 있고요. 예전에는 이 전망대가 이 왜 전망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최근에서야 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 전망대에서 이제 그 전망을 보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위에 처마가 있죠. 기둥이 있고 마치 공포같이 옛날 건축을 이렇게 재현해 놨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길이 있고 강이 있고 진주 팔경에 속하는 듀별이라는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위로 이렇게 하늘이 있죠. 그래서 처마와 발 사이에 이런 경관을 담아내는 건축. 요거를 이분은 꼭 공연장이지만 여기를 꼭 구현해 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누구나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어요. 건물에 몸체로처럼 되어 있지만 올라가는 계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저 옥상까지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지만 그 속은 이렇게 어떤 다른 질서로 유기체처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전체를 한번 산책을 해보시면 아, 건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굳이 그 공연장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건물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도 촉성루에 올라서 강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진주를 오시면 촉성루에 올라서 경치를 보고 바람을 쐬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촉성루를 지을 때 뭐 기록에 의하면은 고려 후기부터 있었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조선 시대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고 여기 개념 똑같습니다. 여기 올라서면 내 발과 이 처마 사이에 강과 강 너머 들판과 산과 그 산에 걸쳐 있는 하늘을 담고 있죠. 그래서 좋은 경관에 이런 누각이나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이 너머에 물이 있고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 거죠. 그걸 담아내는 건축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김중곤 선생님도 보시고 똑같이 진주 남강에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해드릴 분은 김수근이라는 분이고요. 아까 김중호 선생님은 형태적으로 우리 그 현대 건축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셨다면 이분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한국 현대 건축을 전통 건축 한옥의 건축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하고 그 대표작이 이 공간의 사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한 프랑스 대사관과 함께 이 건물이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의 가장 손꼽히는 건물로 건축사들이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진주에도 또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진주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이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박물관 입구부터 한 바퀴를 쭉 돌고 출구 쪽으로 나오면 출구 뒤쪽으로 있는 이 휴게 공간인데요. 이 휴게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자식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밖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격자 때문에 좀 가려 있지만 이 뒤쪽에 조경 공간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나무나 이렇게 경사를 만드는 단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창덕궁 낙선제 뒤쪽 있는 뒷마당이거든요. 지금 진주박물관 후면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마루에 걸터 앉아서 보는 형상조차도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 우리의 그 고즈넉한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한 건축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제 뭐 살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민현식 선생님, 우리 경상남도 초대 총괄 건축가로 활동을 해주셨고요. 저희 책에 추천사 앞에 글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소개드린 교회 건축이나 학교 건축 또 공장 건축을 거의 건축 작품의 경지로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저는 처음 뵙게 되었고 오히려 상당한 설계하는데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많이 보신 분이죠. 예, 허정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군대 복학하고 2학년 2학기 때 수업을 받을 때였는데 그때가 1999년도 가을입니다. 저희 설계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께서 이제 도면을 내주고 이걸 그려봐라 하고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허정도 선생님 이름이 있고 팔룡동 주민회관 도면이었습니다. 그 도면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처음 이제 허정도 선생님을 알게 되었었고요. 이제 그때 저희 강사 선생님 그 뭐 사천에 계신 박갑주 건축사님이 저희 강사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훌륭하신 건축사가 있다. 이런 훌륭한 건물을 한번 뺏겨서 그려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로 지역에도 이렇게 훌륭한 건축사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뭐 그게 아마 밑거름이 돼서 제가 지금 이 지역에 그 뿌리 내리고 설계하고 있지 않나 싶고 뭐 최근 현재의 허정도 선생님 활동이 우리 여기 6명 또는 이 건축사님 여러분 계시지만 어떤 하나의 표본, 하나의 뭐 지향점의 역할을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우리 책에 또 서문을 써주셨는데 아주 쉬운 걸로, 아주 쉬운 말로 뭐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건축은 빠지지 않는 건물입니다.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고요. 우리 전통 건축은 사실 한 채 한 채 한 채 나눠서 보면 거의 똑같죠. 그래서 뭐 제가 어디 뭐 절에 건물을 보러 간다, 어디 서원에 건물을 보러 간다 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맨날 똑같은 건물 마루 보러 가냐고. 네. 사실 뭐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제가 배운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들이 다 하나하나를 보면 크게 특색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건축은 하나하나를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모여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여 있는 게 어떻게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그 또 지형을 잘 이용했느냐. 요게 우리 건축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것이 바로 우리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알고 가서 보면 이제 공간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병산서원 요 뒤쪽에서 이제 바라본 건데 아마 우리 전통 건축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제가 찍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있는 이 산이 병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해서 병산이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마당과 그거를 또 하나의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만대루라는 건물. 그래서 만대루 건물을 이 건물을 하나로 툭 떼서 보면 굉장히 못생긴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못생겼지만 이 자리에 탁 앉혀짐으로 해서 이 건물 전체 배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전통 건축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안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입니다. 옛날에는 아마 1,000원짜리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황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던 자그마한 서원입니다. 서당입니다. 서당. 이 주변 건물 대부분은 이황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후학들이 이제 서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증축해서 큰 건물이 되었다고 하고 이황 선생님이 계실 적에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그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이렇게 조그마한 아주 소박한 건물을 짓고 산 쪽으로 마루를 냅니다. 그리고 앞에 작은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데 연못을 만들고 담으로 둘러쳐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그 우리 뭐 이를테면 조선 시대의 뭐 선비 정신이 이게 뭐 집약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석사의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입니다. 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죠. 부석사 뭐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라는 거고요. 아마 여기 요 기둥에 기대어 선다는 이야기는 요 기둥에 기대어 서서 저 반대편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석사도 빠지지 않는 우리 전통 건축인데 어떤 지형을 이용한 것 그리고 이 건물 앞에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건물하고 산세하고 경관하고가 일체화되어 있는 건축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안동에 있는 봉정사 영서남입니다. 영서남은 옛날에 그 아재아재 바라제라는 영화 촬영장으로 유명하고요. 실제로 이 마당, 이 공간이 이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마루에 걸터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굉장히 편안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경주의 양동마을에 가면 우리 조선시대 마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뭐 많은 한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 광가정이라는 건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가장 단순해요. 가장 복잡한 게 없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평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평면 보면 이렇게 미음자의 양쪽 날개가 2개 있는 형상이고요. 근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행랑채에 행랑마당이 있고요. 이 사랑채에 사랑마당이 있고 안채로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고 이 부분 안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요소 안에 가장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평면은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뭔가 명쾌하달까요? 명쾌함 속에 어떤 다양함이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집들 아주 훌륭한 집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광가정이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전망이 또 가장 좋은데 있기는 합니다. 아까 양동마을 근처에 또 동락당이라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계류가 흐르는데 그걸 바라다 보는 어떤 진짜 비워져 있는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건축도 볼 수 있겠네요. 동락당은 혼자 즐기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좀 숨어 있기도 하죠. 자연과 일체화된 거는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 또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그 계곡이 계류가 흐르는데 거기에 한켠에 작은 그 정각을 짓고 그걸 바라다 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건축 하나하나가 다 세심하고 어떤 자연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요. 이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담장을 쭉 치다가 냇물을 만나니까 작은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흐르게 만들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뺑 둘러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담양에 여기 소세원에 가시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이제 좋은 한옥들 많이 있습니다. 함양 계평마을에 있는 일두고택입니다. 뭐 조선 초기에 굉장한 그 거두라고 하대요. 이렇게 정여창 선생님이 일두 선생 그 고택인데 집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사랑채입니다. 요 안쪽이 안채고요. 그러면 대문 들어가서 사랑채 앞에 사랑마당, 쭉 들어가서 안채 앞에 앞마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중간 마당이 있고 이쪽 뒷마당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있는데요. 크게 구성을 보면은 사랑채하고 안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 안채 여기 대청마루에서 마당을 본 장면입니다. 여기 사진을 찍고 여기 걸터 앉아서 한참을 좀 앉아 있었는데 정말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햇빛과 뭐 바람과 여기 그 마당의 적절한 어떤 질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편안한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아까 안채의 단면도입니다.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제가 책에서도 읽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앞마당인데 앞마당을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문을 거치고 사랑마당을 거치고 중간마당을 거치고 앞마당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켜들을 이렇게 거쳐온 거죠. 켜들을 거쳐서 앞마당까지 왔는데 이 안채도 또 켜를 가집니다. 이런 거죠. 처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처마 아래 공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신발을 신고 가죠. 그 다음에 툇마루를 올랐습니다. 그럼 신발을 벗고 다시 비로소 마루에 올라섭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 안방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여기 처마의 밑에 여기 신발 신고 서 있습니다. 여기가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외부에 가까운 내부.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텐마루에 올라섰어요. 사실 여기하고는 위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신발을 벗고 조금 높은 데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외부? 내부. 그죠? 근데 공기는 통하고 있어요. 바람은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로소 들어가야 이제 갇혀있는 공기에 완전한 내부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내부로 가기 전에 뭐 한 6개, 7개 정도의 이거를 거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걸터서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 켜를 거쳐서 앞마당 요 텐마루에 앉았는데, 이 마당은 외부이긴 하지만 저 바깥에 도로보다는 훨씬 내 집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집의 한 공간 안에 들어있는 앞마당인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떤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이 볼륨의 느낌이 또 요 맞은편에 아래채가 있겠죠. 아래채가 이 가두는 이 공간 속에 햇빛을 비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래서 우리 공간은 이런 많은 켜들이 중간 사이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니까 복잡하지 않아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느끼지 않고 매일매일 다르게 느끼는 어떤 원천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계소원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계평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인데, 이 하늘에서 보면 이 마당들은 굉장히 느슨해 보입니다. 근데 눈높이로 딱 가서 보면 굉장히 좀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 그 강의하는 교실이 아니라 여기 기숙사고 저기가 이제 강의하는 곳인데, 이 작은 건물이 기능할 수 있는 것도 이 마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에 가면 남사예담촌이라고 있고요. 여기도 그 계평마을 못지않은 많은 한옥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보면 우리 전통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건축은 이 뭐 8단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삼국사기의 김부식 선생이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온조왕이 이제 왕궁을 지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고, 이게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다,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그죠? 검소하지만 누더기 같지 않고 화려하지만 너무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게 그 뭐 백제가 개국하던 시기니까 뭐 벌써 지금부터 한 2000년 가까이 전에 이야기인데도 그 우리 전통의 어떤 미감, 뭐 건축, 뭐 공예 이런 것들을 이 8단어가 설명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거미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미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지에 잘 써주셨던데, 이 뭐 골목, 돌담, 마당, 마루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 감각이지 않을까. 그걸 유전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DNA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뭐 유사일에 50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았다면 이 같은 주거 방식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때부터 쭉 어떤 내려받는 공간의 DNA, 느낌, 감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설계했던 주택들은 요랬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준공했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설계를 하게 됐는데,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축주들은 대체로 빚을 많이 냅니다. 이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는 빚을 내세요. 그래서 뭐 한 채 짓는데 6억 7억 들면 한 3억 정도, 3억 4억은 대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비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 검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검소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은 늘 이제 기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사 들어가야 될 날짜도 거의 콕 박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팔리는 순간, 잔금을 받는 순간 여기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비용과 시간에 쫓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고를 때 설계를 했고요. 나름의 뭐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설계하는 사람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건축주가
돈이 얼마니까 맞춰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축주를 만났으면 늘 이렇게 꿈을 꾸죠. 예. 근데 그런 분이 저한테는 안 옵니다. 다른 뭐 유명하신 분한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그 분을 만났어요. 예. 만나서 이런 주택 단지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7년 겨울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택지를 개발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모던한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제목이 리조트 빌리지입니다. 리조트 빌리지. 마치 리조트에 온 것 같은 단독 주택을 만들어 보자. 풀장도 있고 뭐 이국적인 나무를 심고 아주 모던의 극치에 이를 만한 집을 지어보자라는 게 저희들 그 건축주가 요구하는 목표였고, 저희가 또 제안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프로방스 스타일의 유럽의 그 스페니시 벽돌을 해가지고 빨간 집들을 막 만들어 보자라고 의뢰가 왔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해서 했던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대로 된 모던한 집을 만들어 보자, 집 같지 않은 집으로 만들자라는 게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예. 근데 뭐 하는 과정에 저희는 그랬습니다. 아, 이 집으로서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건축주는 괜찮다, 더 과해야 된다, 뭐 이랬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샘플하우스 세 채를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채가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됐죠. 자, 이 집을 보면 이게 한 85평 되는 집이었습니다. 예, 이게 풀장이 있고 뭐 노천탕이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부속이 있고 아주 높은 창이 있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샘플하우스고요. 요거는 거의 한 100평이 가까이 됩니다. 이 경사를 활용해서 구석구석 휴게 공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 지어졌어요. 자, 1번을 확대한 건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그 아까 투시도만큼의 뷰가 안 나와서 지금 눈높이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장 있고요. 자쿠지라고 하는 노천탕도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그늘막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입니다. 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7m 됩니다. 7m면 진짜 건물 2층 높이고, 우리가 5성급 호텔 로비가 한 요 정도 높이 정도 됩니다. 극단을 밀어붙이고, 그러면 이 창의 높이가 거의 7m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부를 모던하게 만들고, 이때가 2018년도인데 아일랜드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고정형으로 만들고 조금 굉장히 모던한 형태의 고급 주방도 설계를 했죠. 계단은 이제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모던한 느낌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죠. 이제 지금은 또 유행이랄까요? 어떤 건축의 표현 방식이 더 단순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조명이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두 번째 집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예. 세 번째 집 볼까요? 세 번째 집은 이런데 사실 이쪽 부분에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뒷벽 배면 부분입니다. 이제 이 세 채를 지었고요. 실제로 지금은 임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거주자는 임대로 쓰고 계신데 사실은 이런 창을 좀 과하게 쓰고 해서 실제로 사는 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뭐 디자인 위주로 설계를 했지만 좀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뭔가 실제적인 어떤 배려들도 충분히 필요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반성하게 됐죠. 이제 뭐 제 집을 설계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이랬죠. 50대면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 맨날 그 어떤 TV에 집이 나오면 나도 집 지어야지 합니다. 근데 그 제 아내가 반대합니다. 집은 짓고 사는 게 아니라고,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제 아내는 진주의 상봉동이라고 70년대 80년대 단독주택지로 쭉 만들어진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
장인 장모님이 맞벌이셔가지고 항상 혼자 집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좀도둑들이 옛날에는 많아가지고 맨날 그게 무서웠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죠, 이렇게 뭐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놈 있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벌레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택은 보안이 취약하다, 쥐가 많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맨날 50대면 집 짓는다. 내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내가 집을 그리는 사람인데 남이 그린 집에 살아서 되겠냐. 그 다음 돈이 없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의뢰를 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다 빚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물어보죠. 대출 얼마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거기에 세뇌를 당합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의 사연을 보니까 아까 이 사람 말씀드렸죠. 이게 이 건축주가 대단한 은행가의 부자였대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고 차를 끌고 와가지고 사는 집입니다. 얼마나 고급으로 지었겠습니까? 당시의 기술로. 그 사람이 5년 전에 지은 집은 이런 집입니다. 누구 집일까요? 꼬르비제 어머니를 위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어떤 건축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 정작 자기 집 지을 때는 그죠? 그 다 실현을 못한 거죠. 이 사람도. 천하의 르꼬르비제도 자기 어머니 집은 굉장히 소박하게 짓더라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 말년에는 이 집에 살았어요. 물론 별장 같은 집을 이긴 하지만 이게 3.6m, 3.6m랍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야기했던 어떤 모듈러라는 거를 인체 치수로 변환해가지고 만든 거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말년은 이 4평짜리 집에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가는 본인의 집은 소박하게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뭐 대충 짓고 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건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는 3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그린 집에 살아봐야 되겠다. 맨날 남 사는 걸 그려주고 이게 좋은 거라고 뭐랄까요, 우기죠. 이게 거짓말을 하죠. 실제로 안 살아봐 놓고선 좋다라고 막 우깁니다. 그리고 그거에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어놓고 한번 살아봐야 뭔가 추천도 하고 강조도 하고 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건축주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많은 건축사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건축주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돈이 왜 없어요? 돈을 더 가지고 오시면 되지. 그리고 왜 우리한테 시간을 줘야 우리가 좋은 거를 설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도 돈도 많이 빌려야 되겠다.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싶었고요. 어차피 집을 지으면 좀 오르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크게 목표는 이겁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 들고 굉장히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도면도 그리고 모형도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살 용기는 안 나고 점차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 한 3억 해야 되대요. 근데 그 시절에는 3억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큰 금액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망설이다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어요. 땅 어떻게 됐냐 하니까 팔린 지 오래됐답니다. 제가 이거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일 정도 걸렸는데 뭐 땅 가격이 좋아서 이미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좀 망설이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3억이라는 돈은 나한테 너무 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8월 15일입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창 때예요. 다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어디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가족끼리 제 아내 친구가 시골 집에다가 이 풀장 하나 만들었다고 거기 놀러 오라 그래서 애를 태워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진성고개라는 길인데 가다가 여기 조성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좀 딱 지나가는데 제 아내가 그럽니다. 이쯤 되면 뭐 주택 지어도 안 되겠나? 제 가스라이팅이 통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뭐 주택은 학을 떼는 사람이 이런 정도 조용한 동네면 살 수 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동네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보다는 혁신도시가 안 좋겠냐. 그래서 혁신도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소개해준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8개 필지를 보내줍니다. 그때는 남아있는 땅이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대략 그리는 거죠. 몇 메터 몇 메터. 요게 들어갈 만한 땅이 어디 있을까 찾아봅니다. 이 땅 가격도 적절하고 학교도 가깝고 앞에 상가도 있고 땅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가격이 좀 좋았습니다. 이 땅입니다. 반듯하고 이 남동쪽으로 도로를 끼고 있고요. 요 상가 뒤쪽은 굉장히 조금 차들이 많은데 한 블록 딱 들어와 있으니 굉장히 아늑하게 좋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망은 좋지는 않지만 채광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 땅에 맞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그려보다가 이 땅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이미 차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렸습니다. 8월 15일 날 집을 지어 볼까 하다가 땅을 찾아보고는 21일 날 땅을 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8월 말쯤에는 2주 만에 설계가 거의 끝났어요. 큰 그림이.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땅을 지어볼까 하고 공사 시작한 그 기간이 딱 2달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약 한 5개월 공사를 해서 3월 달에 이사를 했죠. 그러니까 뭐 8월 15일부터 3월 21일이니까 막 한 7개월, 8개월입니다. 얼마나 날림으로 설계했겠습니까? 얼마나 날림으로 지었겠습니까? 대충 지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대충 지었지만 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그대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성된 그 3D 입체입니다. 반대에서 볼 땐 이렇고요. 거의 뭐 이대로 지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싸고 마당을 만든 구조인데 이런 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을까 쭉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집을 짓기 전에 집들입니다. 현관이 어디 있냐? 주차하면 바로 요 현관문입니다. 이 도로에 들어가면 바로 이 현관문이에요. 이 집도 주차하고 바로 현관입니다. 여기도 주차하고 바로 현관이에요. 주차하고 바로 현관으로 가는 거는 모든 건축주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을 봐오고도 바로 들어가고 싶고, 밖에서도 뭐 바로 들어가고 싶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사실은 건축주가 원하는 좋은 편한 것들을 저희가 제안해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어지는 많은 집들이 이런 식으로 지어집니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생각이 집은 그래도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희 고향집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청에 저 황매산 밑에 가면 차황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아직도 저희 부모님 여기 사시고요. 제가 어릴 때 살던 평면도 그대로입니다. 이 방 2개짜리 여기가 저희 4식구가 살던 방이고요. 이 건너편에 여기 작은 사랑방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당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길에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나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이 집의 구조는 이 마당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죠. 방들은 한켠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게 집의 모양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년 전에 저희 본가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옛날에 뭐 90 몇 년도에 92년도인가에 뭐 농어촌 부엌개량 이래가지고 그때 뭐 지원금을 받고 부엌개량을 하고 여기 샤시를 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잘 안 보이죠?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사진을 좀 작게 했습니다. 여기 저희 집에 남아있는 마루가 남아있는 사진은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 저희 가족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고요. 크게 볼게요. 이 누굴까요? 딱 봐도 저죠. 접니다. 이 사진은 1980년도 여름에 찍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찍은 기억이 없고요. 우리 가족 중에 이게 누가 찍었고 어떻게 찍혔는지 아무도 모르십니다. 근데 집에 사진은 있어요. 제가 1980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제 동생인데 제 동생이 1980년 1월 달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7개월, 6개월, 7개월 돼 보입니다. 혼자 앉아 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80년도고 그때 여기에 이제 마루가 이렇게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축담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신발이 참 못 살았나 봅니다. 이 집은 1970년 정도 지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집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더 개조를 해서 아직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당이 이 집의 중심인 거죠.
자, 그러면 뭐 최근의 주택들은 어땠을까? 이게 이제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도시형 주택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이런 골목들이 뭐 구슬치기 하고 뭐 뛰어놀던 그런 골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들은 다 이렇죠. 대문 들어옵니다.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앞에 이렇게 조경하는 공간 있죠. 여기에 감나무 있고 석류나무 있고 어떤 데 대추나무 있고 어떤 데는 그 포도능쿨까지 키우는 집들이 있죠. 예. 그런 게 있고 거기서 계단 몇 단을 밟아서 거실로 들어가고 거실 주변으로 방방방방 있는, 예.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도시형 주택에 살던 곳이거든요. 그때도 이 마당은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마당은 거쳐가야 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런 집이죠. 이 지금 마산에도 이런 집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우리가 집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집 계획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층 평면도입니다. 여기에 1층에는 거실, 식당, 주방이 있고요. 맞은편에 별채의 어떤 서재라고 이름 지어진 별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만들고요. 그 앞마당을 가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서재와 이렇게 본체는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서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봅니다. 진입은 도로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본체로 들어가는 길, 서재로 가는 길, 그리고 앞마당이 그 사이에 존재하죠. 2층입니다. 2층은 마치 이렇게 뭐 바둑의 꼭지점에 먼저 선수를 두른 것처럼 꼭지점에 다 개인 공간들을 만들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공용 공간을 만듭니다. 욕실이나 드레스룸이나 세탁실들. 그래서 가운데 모여서 어떤 결절을 이루게 만들고요. 실제 동선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각 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는 좀 익숙하시지 않을 텐데 아까 한옥 단면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방과 마당 사이에 어떤 처마 아래 공간 같은 것들을 좀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중간에 이제 완충하는 공간들을 만들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앞마당을 만들고 별채를 만들고, 예, 본체에 천창하고 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하고 싶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앞마당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별채 독립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집에서는 좀 추천 못 드렸던 천창을 만드는 것. 천창은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비가 셀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서 만들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는 가감하게 추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집에는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목표였고요. 이 천창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계단 아래를 비추게 되고, 요 공간을 크게 비추게 됩니다.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도로 쪽에 이 벽이 좀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바닥에서 한 2m 정도 올라져 있는데, 그 올라져 있는 이유는 요겁니다. 맞은편에 이렇게 2층짜리 건물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서 우리 집을 봤을 때 이 거실이 안 보였으면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집의 거실에 또 러닝바람으로 앉아 있는데 앞집 옥상에서 나를 본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커튼을 치겠죠. 그래서 요즘 주택들 보면 도로 쪽으로 굉장히 큰 창들이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 큰 창들은 대부분 커튼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큰 창을 쓰면은 커튼을 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조금 벽을 높여가지고 시선을 차단하고, 실제로 뭐 커튼은 1층은 거의 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전면의 벽이 이 거실을 좀 시야를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천창이 이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모델링에서 만들어진 마당의 모습이고요. 이제 옥상에서 봤을 때 마당의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거실에서 마당을 봤을 때 저 너머에 그 별채가 보이고 그 끝에 벽까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방에서 거실 쪽으로 본 거고요. 이게 이제 이 계단이 주방에서 거실을 볼 때 크게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선 쪽으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이 거실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주방의 모습들이고요. 실제로 준공하고는 이 사진을 거의 찍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가 안 된다고 제 아내가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공개된 사진은 한 것도 없습니다.
공사는 약 한 5개월 정도 했고요. 자, 공사 사진입니다. 전체에서 이제 기초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기초 배근을 합니다. 기초 작업을 한 거고, 이렇게 이제 골조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 사진을 찍으려고 드론을 하나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골조가 완성된 거, 이제 외벽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형하고 거의 모습이 같이 됐죠. 2021년 4월 초에 거의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완성된 집입니다. 약간 이제 해가 어스름하게 그 질 때 이제 불을 켜고 찍은 사진이고요. 반대쪽에는 이렇습니다. 주변에 뭐 이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진입할 때 보이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주차장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조금 너무 이렇게 가리니까 여기는 좀 큰 대문을 달아가지고 마당으로 직접적으로 좀 보이는 거는 좀 막아주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들어오면서 보는 마당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 위에서 마당을 볼 때고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실, 여기 주방 쪽에서 이제 거실을 본 모습이고요. 네, 실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거실에서 마당을 본 모습입니다. 네. 자, 이 마당의 이 제일 큰 창의 크기가 높이 2.5m, 너비 2.8m입니다. 오 하시죠? 저는 이거 그릴 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몰라서 유리가 커서 걱정이다라고 이제 시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끼우냐? 며칠로 끼운다. 그럼 아침 일찍 하냐? 그러길래 아침에 일찍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차에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큰 크레인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저 앞마당으로 옮겨서 답니다. 이게 큰 유리가 있고 작은 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작은 유리예요. 그래서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듭니다. 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 들어요. 근데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다가 막 욕을 합니다. 아이씨, 유리가 이리 무거워가지고. 이게 삼중 유리거든요. 유리가 3장이 들어가 있는 유리입니다. 큰 유리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개에 200kg가 넘대요. 그래서 이분 욕하는 거 듣고 저는 도망 나왔습니다. 진짜 더 화를 내시, 더 욕을 하면 좀 힘드니까. 뒤에 이제 시공자 들어보니까 6분이 큰 유리는 들어서 여기에 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무식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이렇게 크게는 설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마당에 대해서 아까 3가지 마당, 별채, 그 다음에 천창을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당은 이렇게 땅을 다져가지고 돌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짠디를 하면 그 깎는다가 여름이 다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짠디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 사이에 요즘은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은 좀 뽑아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자갈을 채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보는 정점에 배롱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배롱나무 아십니까? 우리 흔히들 많죠.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꽃이 핀다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마 이번 주말쯤에는 이렇게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해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한 첫 해에 제일 많이 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덜 폈다가 더 폈다가 하고 올해는 꽃망울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비가 좀 들어와야 될 텐데 하여튼 이 전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롱나무 이게 5m가 넘는데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수영이 있는 나무는 잘 없습니다. 최대한 좀 키가 큰 걸 심었고요. 이게 2층에서 볼 때 가장 어디서든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방에서 봤을 때고요. 2층 거실에서 봤을 때입니다. 이 화장실 앞에 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2층에서는 이 나무의 상태를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이렇게 창밖에 보면 이 나무가 흔들림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죠. 한참 여름에 비 올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가을에 낙엽 질 때는 또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사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애들하고 뭔가를 심었죠. 여기에 꽃잔디는 저희 시골집 본가에서
해왔고요. 맹문동은 요쪽 뒤에 있는데 이 가로수 밑에 보면 맹문동 되게 많습니다. 가을 되면 까맣게 씨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훑어와가지고 뿌렸습니다. 그러면 납니다. 근데 얘가 웃긴 게 이게 나가지고 계속 번져요.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면 온통 맹문동이 되고요. 이 작약도 이 시골의 본가에서 왔고, 라일락은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한 15,000원 산 것 같고요. 이 물풀의 나무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가 수영이 좀 곱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꽂아서 심어 보는데 이 너무 크면 나중에 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구로 색으로 심었는데 이거는 올 봄에 심었습니다. 뭔가 좀 허전해 가지고 요렇게 심었죠. 이게 지난주 모습입니다. 네. 마당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뭐 사실은 여름 되면 뭐 캠핑장처럼 됩니다. 그 뭐 애들 요 바깥에서 식사하고요. 풀장 해가지고 예, 열심히 놉니다. 이것도 일부러 흐리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마당은 이런 역할도 하죠. 예, 이렇게 이제 뭐 요게 이제 초겨울 이제 11월쯤에 찍은 거고요. 예,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거 피워놔놓고 좋다고 이제 와인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혼자 2병을 먹었습니다. 그 어떻겠습니까? 다음날 출근 못했습니다. 계속 집에 누워 있으니까 그 아내가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요거는 저 외부에 손님 왔을 때 겨울에 이렇게 바깥에 불을 피워 놓으면 담배 피는 분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담배 피고 그러기에 되게 좋았어요. 여기 담배가 보이네요. 오징어 게임이 한창일 때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뽑기도 인터넷에 세트를 사가지고 뽑기도 해보고요. 제 딸입니다. 이사 왔을 때 첫 딸입니다. 비를 좋아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이렇게 뭐 추운데 이 담요를 둘둘 말아가지고 바깥에 놉니다. 요거는 지난 토요일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그때 좋다고 이제 비가 막 튕기니까 가가지고 보고 웃고 있습니다. 이게 요만하던 딸이 요만해졌습니다. 예, 그 사이 4년 넘게 좀 많이 컸고요. 저희 그 가족 사진입니다. 아까 그 본가에서 사남매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이제 장남이에요. 위에 누나 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복 받은 게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하루 차이입니다. 그 자녀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한 번 생일 모임 하면 되고요. 그게 5월 달이에요. 그래서 매년 5월이면 이게 올해 사진이고 이게 작년 사진이고 이게 2022년 사진인 것 같아요. 2021년도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 가지고 가족도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못 모였고요. 2022년부터 매해 이렇게 모여가 이게 이제 한 명씩 비는 거는 조카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입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애들은 한두 명씩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마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단하고 천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계단은 이제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공간을 좀 덜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까지 좀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벽에 철판을 심어서 가지고 거기에서 셀을 용접해서 만들고요. 이렇게 처음에 베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합판을 감싸는 형태입니다. 마치 이제 나무로 되어 있게끔 보이게. 이게 이제 완성한 거고요. 이게 뭐 만들어지려면 이 목수들의 좀 장인 정신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이 염새도 좀 없게 해주시고 잘 갈아주시고 뭐 이러고 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왔을 때는 딱 원했던 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천창은 이렇게 애초부터 뚫어놨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로가 안 생기게 잘 어떤 구법들을 좀 사용을 했고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게 좀 꼼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쯤 그러니까 7월쯤 되면 이런 정도의 햇빛이 낮에 들어옵니다. 계단 밑으로는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게 하루에 한 15분, 20분입니다. 뭐 사진 빠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천창이 있음으로 해서 이 공간 거실 공간은 낮에는 아무리 흐려도 불을 켤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밝고요. 2층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건축사들이 자기 프로필 사진을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배경으로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봤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 DSLR 큰 카메라를 들고 아빠 좀 찍어라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찍고 지금 요게 제가 최종으로 선택을 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센터장님 요 맞죠 제 프로필? 그래서 몇 년째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도 제대로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이런 빛들이 우리 그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보타이를 하고 연비복을 입고 있는데 제 아들은 진주 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날 연주회 있는 날 이렇게 입고 이제 그 공연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계단이 아이들 스케일엔 딱 맞아요. 앉아서 지금 학습지 숙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라 그랬거든요. 이래 해가지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창인데 겨울에 이런 모습입니다. 쓰리가 오겠죠. 쓰리가 와가지고 뽀얘지고 실제로 창틀 있는 부분은 조금 녹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가 천창에 똑똑똑똑 소리가 납니다. 여기 지금 까치가 와가지고 노크를 하고 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채 서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당에서 볼 때 이렇고 폴딩 도어를 해가지고 열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열었을 때는 마치 이제 대청마루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활짝 열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안에 가구들은 예전에 집에 살 때 있는 가구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새로 사면 다 좋은데 아까 또 빚을 더 내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에 흔히 봤던 거고, 이게 아들하고 딸하고 나란히 앉아서 닌텐도 게임을 합니다. 뭐 게임하는 공간도 되고, 뭐 공부하는 공간도 되고, 한 번씩 뭐 친구들이 와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됐었고요.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파트는 제가 이사를 가고 집들이 한 그 외에는 손님이라고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도 뭐 친구들 많이 안 만나는데 친구들 한 번씩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알아서 이렇게 놀고 뭐 시끄러운 거 어떤 이렇게 간섭 안 받고 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경상대학교에서 건축 설계를 한 10년 넘게 하는데 항상 한 학기에 2번 정도 회식을 합니다. 학생들 회식 되게 좋아해요. 예.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먹고요. 한 번은 저희 사무실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의 건축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보여주는 것, 그게 뭐 한 학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 생각을 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오면 이제 이렇게 사진 한 장씩 찍고 갑니다. 그 옥상에는 이제 이렇게 꾸며놓죠. 그 뭐 커피도 먹고 음악도 듣고 괜히 폼 잡고 두꺼운 책 한번 펼쳐놓고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천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빛의 변화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살기 전에는 이 햇빛의 어떤 빛의 변화가 이렇게 365일 크게 변하나?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크게 변합니다. 아파트는 딱 한 향만 보고 있거나 해봐야 두 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해가 깊이 들어오고 얕게 들어오고 요것밖에 모르는데 이 전혀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느껴서 이게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에 아까 앞에 높이 쳐졌던 그 담 위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빛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공사할 때부터 그게 이제 보이긴 했는데, 야, 집을 다 짓고 나도 이런 빛이 들어올까 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북동 쪽에 있는 창입니다. 아침에 7시 반, 8시쯤 되면 여름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요. 전혀 이 빛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북쪽에서 해가 뜨고요. 생각보다 훨씬 서북쪽에서 해가 지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생각보다 훨씬 남쪽에서 해가 뜨고요. 훨씬 남쪽에서 해가 집니다. 네, 이게 이제 겨울쯤에 해서 타고 들어오는, 이 거실 제일 안쪽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주말에 좀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9시 정도 이제 일어나서 1층으로 내려올 때 보이는 빛입니다. 그러면 이미 요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편안한 주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천장을 뭐 집중적으로 찍어봤습니다. 이 겨울쯤이에요. 이거는 하지니까 지금쯤입니다. 예, 지금쯤은 거의 수직으로 햇빛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거의 완전히 30도 정도로 해가 들어옵니다. 그런 차이를 이렇게 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을
짓고 이제 살고 난 이후에는 조금 주택을 다루는 방식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저는 굉장히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사연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집은 그 생물학자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은퇴 후에 사는 집을 설계를 했고요. 이분이 고향이 전주신데 진주에 30년 넘게 사시니 이제 고향이 진주다 해서 여생을 진주에 살겠다 해서 이제 땅을 하나 사가지고 하셨고, 그 생물학자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키우고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사진은 입주하고 1년 후에 찍은 건데 놀랍게도 설계 미팅 첫 미팅 때 이야기했던 거, 내가 주택을 짓는 이유와 어떻게 해서 살 건지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정원을 이렇게 진짜 한 30종류가 넘는 식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실내에도 곳곳에 나무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킴포크 잡지 아십니까? 킴포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색감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제가 저희 집 한참 막 짓고 막 입주하던 때라 저희 집 한번 보여드렸죠. 주방이 이렇게 위로 뚫리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과감하게 우리 집도 그렇게 해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 위를 이제 크게 뚫고 저 너머에 천창도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천창은 제가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죠. 저희 집은 대충 엉성하게 지은 거고 기성품을 쓰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는 빛들이 하루 중에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집을 쓰고 계셨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빛의 변화라는 게 조금 다양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를 보면 거실에 이제 위가 뻥 뚫렸는데 아래쪽의 창하고 위쪽의 창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위치도 다르지만 앞뒤의 위치도 달라요. 그게 한 위치가 요거하고 요거 면의 차이가 한 1.5m 정도 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가 전혀 다르겠죠. 여기 있는 햇빛은 여기를 비추겠지만 저기 위에 있는 햇빛은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겨울이면 더 깊숙하게 들어오겠죠.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래쪽에 있는 이 창이고 여기 있는 이 위쪽이 요 창입니다. 그게 이제 깊이감이 서로 다르니까 햇빛의 어떤 반응도 실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좀 적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완충 녹지 15m 완충 녹지를 끼고 있는 땅인데 완충 녹지가는 굉장히 좋은 게 이 녹지를 시에서 관리해 줍니다. 1년에 한 2번씩 와가지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요, 나무도 관리해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 입장에서는 뭐 거저 얻는 거죠. 그래서 앞에 녹지를 향해 가지고 크게 창을 둡니다. 그 사이에 마당을 끼워 가지고 어떤 그 생활의 중심이 되게끔 만든 거고요. 내부였을 때 이 거실에서 이 녹지를 옆에 끼고 TV를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여기 이제 식당 부분인데 식당에서는 이렇게 마당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또 녹지를 볼 수 있게끔. 여기 이제 건축주는 그 사천에 유명한 항공기업 있죠. 부부가 거기 직원이십니다. 굉장히 브레인이시고요. 그런데도 제가 뭐 어떤 추천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셔서 대부분 수용하셨고, 뭐 며칠 전에 통화를 하니까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이분은 꿈이 있으십니다. 한 채 더 짓는 거. 그래서 한 건축주에게 2번 설계하는 거는 건축사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빨리 사십시오. 근데 아직 안 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시면 또 좋은 걸 설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 사천에 가면 다평리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반도입니다. 반도. 이렇게 육지에서 반도로 왔는데 이쪽으로도 바다가 보이고 반대쪽으로도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는 60대 중반 대신 이제 곧 이제 은퇴하고 결국엔 여기서 이사를 와서 사실 건데 당분간은 이제 주말 주택으로 와서 사실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여기 완전히 이사를 올 거다. 근데 오면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붙여지지 말고 마주보게 지읍시다. 그래서 가운데 마당을 두고 마주보게 설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조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사를 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주말에 어르신들은 잘 안 오시고
자녀 세대만 와가지고 열심히 놀다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 보게, 그래서 뭐 사이마당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요거는 귀촌집인데 이게 50대 중반의 건축주가 이제 도시 생활을 빨리 은퇴를 하고 귀향을 하는 겁니다. 이 뒤쪽 과수원이 부모님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연로하신데 빨리 이제 그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 집이고, 이렇게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과수원을 건물 대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작게 짓되 이렇게 과수원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농촌에서는 반드시 중간에 씻고 털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모던하게. 이게 창이 큰 이유는 이쪽으로 볼 때 저 멀리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지금 사진은 안 나왔는데 의령의 한우산이라고, 한우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집은 이제 진주의 평고동이라는 데인데, 평고동은 신도시긴 하지만 옛날 어떤 도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평고동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옛날에는 뭐 삐쭉삐쭉 하는 땅이 아마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신장로가 났나 봐요. 새길이 나면서 이런 모양들이 각자 이제 조각이 난 겁니다. 이 집은 삼각형 모양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가 이제 은퇴한 공무원이신데 아파트에 사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사시던 이 집터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의뢰를 받았고, 건축 면적이 24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24평에 어떻게 그 네 가족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다락방 하나 넣고 집은 그렇게 크게 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예, 외관 모습은 이렇습니다. 1층은 필로티고요. 2층은 상가입니다. 딸이 3명 있는데 첫째 딸은 네일 아트를 하고요. 둘째 딸은 스튜디오 사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째 딸 주고 여기는 둘째 딸 주고 여기 이제 상가가 해봐야 18평, 뭐 16평밖에 안 돼요. 네일샵은 사실은 의자 하나 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위 2층 부분, 3층 부분이 24평짜리 방 2개 있는, 요게 이제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이제 주방 거실이 있는, 여기 주방하고 거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너무 좁고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는 삼각형을 비워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게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집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아까 이제 삼각형 부분이고, 이게 이제 3층 부분의 거실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소파 크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집은 아니죠. 보통 투룸 정도 되는 집의 거실 정도인데 건축주가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 평거는 제가 쓴 거고요. 평범한 집, 세빈누리. 세빈누리는 건축주가 지으셨습니다. 여기 거실에 앉아 있어 보니까 빛이 3군데 들어온대요. 지금 오전에 저기 위에서 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낮에 점심 때는 여기서 들어오겠죠. 오후에는 여기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빛이 하루 가만히 있으면 3군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딸이 3명이 있는데 이름에 다 빛경자가 들어간대요. 빛이 3군데 들어오지, 딸이 3명이 빛이지, 야, 이 세빈누리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건축주께서 지으신 이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언덕 품은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그 언덕을 쭉 파노라마처럼 바라보게 지은 집입니다. 여기는 그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 댁인데 철근 콘크리트를 전공한, 이게 같은 건축이라도 공학 쪽이 있으시고 설계 쪽이 계십니다. 공학 쪽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설계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친구 교수가 있으십니다. 친구 교수께 야, 내 집 좀 설계해 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교수님이 설계할 수 있는 교수가 야, 나는 너무 바빠서 그 설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설계자한테 뭘 요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걸 요구해도 되는데 설계비는 깎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게 되고 제가 견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견적을 보시더니 굉장히 난감해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데요. 그런데 내 친구가 설계비는 깎지 말라 그랬어요.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교수님께 고맙고, 그리고 이 설계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공사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까지 했던 기억입니다. 아까 요 야트막한 언덕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창에 다 묻어나게끔 이렇게 뺑 돌렸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요 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덕은 바깥에 우리 집을 숨겨주는 역할도 하고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우리 집을 안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저께 이 건축주를 만났는데 지금 뭐 사모님하고 잘 꾸미고 살고 계시다. 이 집은 45평에 한 3억 원 초반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떻게든 건축주가 가장 경제적으로 집을 지어 달라고 했고, 뭐 그래도 저는 어떤 요런 아까 이야기했던 서로 그 벽이 다른 위치에 둬서 만들었고요. 왜 이제 저렴하게 이제 무리를 하면서 지었냐 하면 이 건축주 남편분이 사장님이 최근에 크게 앓으셨대요.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겼는데 살아보니까 하루라도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새 집 짓고 우리 네 식구가 잘 살고 싶다 하셨어요. 이게 저고요. 여기 시공자입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청소하면서 좀 찍었던 거고요. 자, 이게 뭐 제가 여태까지 해온 어떤 설계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집을 짓고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소소하게 건축주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설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게 맞는 건축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는 뭘 고민을 할까요? 법에 맞아야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한다고 며칠 동안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이어야겠죠. 그리고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거기에서 작품성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해서 돈이 좀 남아야 되겠죠. 적자할 거 어떻게 저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직원들 봉급 줘야 되고 저희 생활비 써야 되는데 적자 보고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5개 정도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건축사를 한 4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허가를 우선적으로 내주는 건축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형은 이 실용성하고 이윤하고 경제성하고 이윤을 좀 극대화하는 사무소, 보통은 대형 펌 같은 대형 사무소가 그런 부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건축사는 어떤 실용주의 건축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실용성, 경제성 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래서 법에 맞아야 지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요 2개를 굉장히 고민하는 건축사들이 실용주의 건축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주의 건축사 있습니다. 이거 다 맞아야 되겠지만 작가주의는 작품성을 가장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뭐 미학, 건축적 미학, 예술성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지난주에 송인우 건축사님 소개해 주신 4작품의 4 건축가 분들은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다들 살아 계시죠? 네, 현존 하는 최고의 작가주의 건축사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를테면 내려갈수록 설계비가 어떨까요?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짓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이런 적당한 건축사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게 창고 하나 지을 건데 이 작가주의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게 될 거고요. 정말 아트 예술 같은 건물을 설계하고 싶은데 허가 우선 경험이 많은 건축사한테 맡기면 원하는 품질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먼저 건축사를 찾아야 되겠죠. 어떤 분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시공자부터 찾아가지고 건축사를 찾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공자를 만나면 아주 훌륭한 건축사를 만나서 좋은 집이 될 수는 있겠지만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건축사를 먼저 찾고 훌륭한 시공자를 찾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많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훌륭한 건축사부터 찾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사는 어떻게 찾을 거냐?
적어도 3명 이상의 건축사 충분히 상담하십시오. 예. 아마 상담을 해보면 신뢰도가 다를 거고요. 그분이 말하는 건축의 방향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랑 맞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설계한 건축을 관찰해야 됩니다. 예. 관찰을 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설계한 건축주를 만나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요 정도 한 3명을 만나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집을 지어본 건축사를 택하십시오. 그건 농담입니다. 예. 다음에 건축사를 골랐으면 땅을 고를 때, 이미 땅이 정해졌으면 할 수 없겠죠. 땅을 정해야 된다면 그 땅을 고를 때 건축사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땅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비 깎으시면 안 됩니다. 왜 깎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공산품을 하나는 이미 100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200원에 팔 수도 있고 110원에 팔 수도 있고 더 손해를 안 보려면 95원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설계비는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요 100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걸 견적을 했는데 거기서 90%로 하면 앞으로 하는 일은 90이 안 되고 제 경험으로는 80, 70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깎는 게 훨씬 본인한테 득이 됩니다. 가격이 맞는 건축사를 미리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제 경험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를 택했으면 그 건축사 말을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믿으십시오. 믿지 못할 사람은 여기 앞에서 걸르셔야 됩니다. 예, 건축사 믿고 맡겨주면요 더 열심히 합니다. 진짜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집을 짓는다 이러면은 주변 분들 막 혼수 두기 시작합니다. 그 건축사 그 말 듣지 마라. 다 안 된다 그러더라. 그리고 시공자 이 내역서대로 안 한다. 뭐 그런 의심이 들 때는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건축사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변의 훈수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 일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경험한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유튜브 보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줘요. 그 단독주택에 살지 말아야 할 이유 한번 클릭하면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세상 모든 일인 것처럼 와가지고 유튜브에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옆에 있는 전문가를 잘 하시는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믿을지 못 믿을지는 여기 우리 회장님 계시니까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집을 지으실 생각, 꼭집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건축사를 찾을 때 이 과정을 거치시고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훨씬 목표했던 훌륭한 집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3가지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말입니까? 네, 좋은 건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설계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담는 과정이고요. 주택은 작은 일상들이 함께 모아가는 그런 그릇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건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